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두 번째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문학 연구와 데이터 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또 지식은 어떻게 읽는지를 살펴보고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데이터란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이 되는 자료를 의미하거나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정보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DIKW라고 하는 지식 모형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하단에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텍스트가 추가되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고 이 정보에서 의미가 추가되면 knowledge, 지식이 되고요. 이 지식에서 인사이트가 추가되면 wisdom이 됩니다. 이 모형에서 데이터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사이트도 없고 콘텍스트도 없는 가장 밑단의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3번 의미, 정보통신 영역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가 바로 디지털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리스라든지 KRI 혹은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일까요? 아니죠. 인포메이션 혹은 널리지 혹은 윗섬에도 해당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논문 역시 데이터일 뿐이죠. 네. 기존의 전통적인 DIKW 모델에서는 데이터는 하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의 데이터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놀리지, 위섬 각각의 영역이 모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디지털에 있다면 모든 것이 데이터인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으셨죠? 네.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였던 피터 노빅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don't have better algorithm, we just have more data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면 기술로 최고인 곳인데 이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가 우리는 남들보다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는 남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학 쪽의 불문율로서 내려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도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에서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볼까요? 무엇이냐? 자, 컴퓨터는 과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음? 문자를 어떻게 읽냐고요? 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컴퓨터에서 뭐 한글, 알파벳 혹은 한자를 입력하고 그걸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는 0과 1뿐입니다. 문자는 사실
원칙적으로 컴퓨터에서 잘 처리를 못할 겁니다. 왜냐? 컴퓨터는 숫자를 처리하고 그중에서 0과 1을 처리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컴퓨터는 문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에서 힌트가 이미 존재합니다.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문자를 숫자로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 대문자 A는 65번이라는 숫자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우리 눈에는 알파벳 대문자 A라고 보이지만 컴퓨터가 인지할 때는 65라는 숫자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소문자 A는 97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문자로 보지만 실제 컴퓨터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나마 몇 자 안 되고 영어 말고도 뭐 특수 기호들 예를 들어서 1, 2, 3, 4 숫자는 뭐 숫자로 곧장 대응을 하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기호 같은 경우는 43번으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표가 기본적인 표가 아스키 테이블입니다. 이런 아스키 테이블의 문제는 뭘까요? 네. 알파벳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 문자가 알파벳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쓰죠. 이런 한글은 어떻게 인지할까요? 기본적인 방법은 사실 아스키와 동일합니다. 개별적인 가, 각, 간, 간, 갈, 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한글들을 숫자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한글들은 훨씬 더 많이 있죠. 네. 알파벳이야 몇 자 안 되지만 한글은 그 조합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먼 옛날이라고 해도 80년대, 90년대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모든 한글의 글자를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2350자만 컴퓨터하고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거를 완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는 비공 A0와 1번 행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뭐 표 테이블처럼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숫자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랬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쓰는 단어가 꼭 2350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뮤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글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등, 등본이나 주민등록증에 뮤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옛날 완성형에서는 이 뮤자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민등록증에 저희 요즘도 인터넷에서 문자 깨질 때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에 그렇게 큰 사각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의 코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나라마다 수많은 표준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GBK, GB2312, GB18030이라는 표준 각각의 표준이 있고 대만에도 또 뭐 빅5니 뭐니 있고요. 한국만 해도 큰 틀에서 뭐 완성형 조합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코드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말이 중국말과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약에 중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일본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모든 글자가 깨져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큰 틀에서 해결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테이블에 어, 뭐 알파벳이 됐든 한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밀어 넣는 겁니다. 이거를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니코드에는 UTF-8, UTF-1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기본적인 방법은 문자와 수많은 숫자들을 하나하나를 매칭해 준다는 겁니다. 매칭을 해서 컴퓨터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문자를 읽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다라라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곧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어는 어디까지? 언어죠. 한글은 문자고요. 문자를 읽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문자가 아닌 그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바로 인간 가독형 데이터, 그리고 기계 가독형 데이터, 휴먼 리더블 데이터, 머신 리더블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실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 가독형 데이터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PDF, 워드, 한글 같은 겁니다. 응? 이게 왜? 그거 다 데이터고 디지털에서 움직이잖아. 나 다 컴퓨터에서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컴퓨터가 얼마만큼 인간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한글 파일에서 이순신이라고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에 당연히 이순신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충무공이라는 검색 결과가 잡힐까요? 당연히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HWP에서 이순신을 검색하면 컴퓨터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 문자 그대로만 잡을 뿐 우리 인간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충무공은 잡지 않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이순신과 충무공이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에게 제한된 정보만 주는 것이 바로 인간 가독형 데이터입니다. 그럼 기계 가독형 데이터는 그 반대겠죠? 컴퓨터에게 보다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을 찾으면 충무공도 같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기계가독형 모델에는 뭐 시멘틱 모델, 릴레이션 모델, 마크업 모델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천천히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거는 데이터도 등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인간을 위한 인간 가독형 데이터고 보다 좋은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기계 가독형 데이터이고 이거를 가르는 차이는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에게 얼마만큼 알려주었는가 컴퓨터가 인간의 지식을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가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을 단계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에서도 돌아가고 자유롭게 수정 변환이 되면서 컴퓨터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데이터는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장 같은 거에서 열면은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텍스트화를 쳐 넣을 수 있죠. 우리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아무런 뭐 내용 없고 구분도 없고 컴퓨터한테 따로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거 이런 거를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단계의 데이터이겠죠. 근데 요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컴퓨터에게 일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이면서도 아주 오래된 형식 중에 하나가 CSV라는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CS 폼인데요. 보시면 아이디, 이름, 출생년, 사망년, 본관, 성씨, 도, 고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101이라고 돼 있고 2265, 뭐 1536, 1584 딱 보면은 감이 대충 오시죠. 요거를
엑셀표에다가 옮겨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한 열이겠죠? 얘도 이렇게 한 열일 거고 출생연도 이렇게 한 열일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무엇으로 열과 열이 구분이 되어 있죠? 네, 바로 콤마입니다. 그래서 콤마로 값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해서 콤마 separated value CSV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 TSV입니다. 이거는 탭으로 값을 구분한 거죠. 공백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평소에 거의 안 쓰는 거 있죠? 게임할 때만 잠깐 잠깐 쓰시는 거. 그 탭. 그 탭이 요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냥 엑셀표 쓰면 안 돼요? 뭐 엑셀표 쓰셔도 됩니다. 엑셀표 쓰셔도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어느 소프트웨어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왜 나오느냐? 엑셀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있고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사기업에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의 엑셀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잘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SV, TS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장 같은 거에서도 충분히 열 수 있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열 수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층형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복잡해지죠? 익숙해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섹션이. 또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보면 폴더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계시죠? 예. 폴더는 상하위 개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위 개념으로 정해진 것들이 계층형 데이터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계층형 데이터에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리하기도 편하고 되게 알아보기도 편한데요. 네. 기본적인 방법에서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폴더 정리나 이런 것도 손쉽게 하죠. 문제는 이 폴더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폴더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파일이 존재한 경우에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일까요? 정보공학일까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거고 정보공학이라고 하면 정보공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책은 인문학 섹션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보공학 섹션에 들어가야 될까요? 둘 다 넣어야 될까요? 애매해지죠.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발생하는 순간 계층형 데이터로는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관계형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는 수많은 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의미 조합,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 정도의 정보죠. 그리고 이 이가 여기만 역대 관직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관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얘가 정육품인지 정오품인지 동반인지 서반인지 하는 정보들을 또 다른 테이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못하러 이렇게 해? 그냥 하나에다가 모아놓으면 더 편하지 않아요? 네, 데이터가 적으면 그런 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숫자가 100개, 1000개, 만개, 억개 단위가 되면은 오히려 분리해 놓는 게 데이터의 무결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깔끔하고 완전하게 유지 보존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학사관리 시스템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성적,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뭐 이클래스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수업을 듣고 뭐 출석 체크하고 하시죠. 이 모든 것들도 기본적으로 RDB 형태의 관계형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다들 은행에서 입출금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 입출금 관리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형 데이터가 인문학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인문학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로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설의 문장을 뭐 열자 단위로 끊어가지고 테이블에 넣을까요? 문장 단위로 끊는다고 해도 어떤 문장은 열자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은 백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비정형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XML 데이터입니다. 어우, 진짜 처음 보는 얘기가 나왔네요. XML이 뭐야 대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XML은 사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광펜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광펜칠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칠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보면서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왜나라 수군을 싸웠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순신 한산도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쫙 형광펜칠 쫙 이순신 한반도 이렇게 적겠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형광펜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XML 방식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순신이 있으면 요 앞쪽에 임명 그리고 끝났을 때 슬래시 임명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기호가 있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임명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임명. 네. 이런 식으로 앞 뒤에 임명 이건 임명이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명은 어떻게 하죠? 지명도 한산도의 앞쪽에 지명, 한산도의 뒤에 지명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정말 이게 기본기입니다. 뭐 좀 더 복잡하게 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은 컴퓨터가 알 수 있게 형광펜칠을 하는 거다. 근데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뭔가 생소하죠, 아직. 근데 이거가 생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는 XML 데이터를 보지는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XML 데이터를 접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HTML입니다. HTML도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웹사이트 들어가시잖아요. 모든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네요. 네. 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미지 이렇게 있고 뭐 메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실제 이 홈페이지에 데이터는 HTML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HTML도 역시 XML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곧 XML이 곧 HTML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를 뭐 자주 접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인간이 보는 비정형 데이터의 뒷단에는 HTML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XML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XML 데이터가 실제 인문학에서 가장 자주 쓰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는 바로 코퍼스 혹은 말뭉치라고 불리는 어학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런 코퍼스, 말뭉치라고 불리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뭔가 되게 어렵죠? 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가 시작했죠. 그리고 텍스트의 끝이 안 보이네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서 텍스트가 끝났습니다. 여기 헤드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쭉 가면 여기서 헤드가 끝났네요. 밑에 설명을 달아놓긴 했지만 사실 설명 안 봐도 이 헤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제목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P라고 되어 있네요. P가 쭉 가가지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또 여기서 P로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서 끝났네요. 자, P는 뭘까요? 밑에 해답 보지 마시고. 네. 얘는 paragraph겠죠.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락을 이렇게 앞뒤로 쌓아 놓는 겁니다. 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굳이. 그 단락 보면 몰라? 네. 우리 인간은 단락을 보면 압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모릅니다. 이런 단락을 컴퓨터가 이해하라고 우리가 단락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끝났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제일 앞에 있고 먼저 보게 되는 방이 선사시대시리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거를 보통 자연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 발화하는 문장, 자연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더 세부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 같은 경우는 일반 보통 명사죠. 국립 NNG, 중앙 NNG, 그리고 이거 국립과 중앙이 합쳐져서 부사구가 되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NNG, 위에 나왔죠? 뭐라고 했죠? 일반 보통 명사. 그리고 N은 뭐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조사. 네, 그 조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면할 때 가는 동사겠죠? 네, 그러면은 이 VV가 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예, 동사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언어학 전공자들이 열심히 컴퓨터에게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컴퓨터가 우리 한국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수많은 발화나 전산 처리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우리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하면 최첨단 기술 아닌가요?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적인 차원에서는 딥러닝이 오히려 훨씬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간단해지냐? 실제 복잡한 딥러닝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의 감정, 얘가 기쁨을 얘기하네, 얘가 슬픔을 얘기하네, 이러한 거를 딥러닝이 자동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게 맞는 일인가요? 보네요. 의사 양반, 내가 고자라니! 이거는 놀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문장이 있고, 센텐스 문장이 있고, 이모션, 어떤 감정인지 라벨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 라벨 붙인다고 하죠? 그 라벨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라벨을 하나하나 붙인 문장 데이터, 네, 라벨 데이터라고 불리는데 이런 라벨 데이터를 딥러닝에다가 밀어 넣으면 딥러닝이 알아서 알아서 아유 똑똑하죠? 알아서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얘가 분노인지 놀람인지 공포인지를 판별해 주는 거죠. 우리 요즘 번역기 성능 장난이게 좋죠? 더더욱 좋아지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요즘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 번역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을 때 그 근간이 되는 학습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고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고 원문이 있고 번역문이 있고 어려운가요? 너무 쉬운 데이터셋이죠? 네. 정말 어, 딥러닝에서 쓰는 라벨 데이터는 이처럼 매우 쉽습니다. 뭐 설명이 더 필요 없고 제가 더 부연 설명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이죠. 하지만 딥러닝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학습을 따라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응? 인간과 같은 문제? 뭐를 얘기하는 거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 요거를 열심히 이게 고양이 사진이죠? 이걸 열심히 학습시키면 딥러닝은 얘가 고양이 사진이라고 예측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 딥러닝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고양이 사진이라고 판단했어? 라고 하면 딥러닝을 이거를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응? 뭔 소리냐? 여러분, 이거 고양이 사진 맞죠? 왜 고양이 사진이에요? 왜 고양이 사진이라고 판단했죠? 순간 살짝 당황스럽지 않나요? 고양이 사진이니까요. 고양이 사진인데 뭘 고양이 사진이라고 어떻게 판단했냐니요. 네. 이게 이게 생각보다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좀 더 복잡하게 혹은 억지로 설명을 한다면 뭐 개에 비해서 고양이의 눈 크기라든지 눈과 코 간의 거리라든지 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 혹은 쉽게 블랙박스의 문제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런 블랙박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쪽에서도 X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딥러닝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설명 불가능성이 딱히 문제가 되나요?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에서 이순신이 언제 죽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이순신은 1598년에 죽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딥러닝한테 이걸 시키면 잘못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순신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너무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한테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걸 틀리더라도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세맨틱 데이터와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시멘틱 데이터가 뭐야? 시멘틱 데이터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겁니다. 이순신의 사망일은 1598년, 이순신의 사망 장소는 노량해역.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주, 술, 목이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SVO, 영어의 기본 형식. 네. 그런 영어의 기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시멘틱 데이터이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는 딥러닝이 안 쓰이나요? 안 쓰이긴 합니다. STT, TTS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텍스트로 바꿔주고 이 텍스트를 다시 소리로 바꿔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텍스트 중에서 여기서는 이순신, 죽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인식해주는 객체명 인식이라는 거에서는 딥러닝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시멘틱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뭐 챗GPT로 넘어오면서 챗GPT가 다 똑똑해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챗GPT가 이상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결국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딥러닝에게 컴퓨터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멘틱 데이터고요. 뭐 시멘틱 데이터의 기본 형식은 대단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SVO라고 했죠.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은 빅토르 슈고다. 예, 정말 기본 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기본 형식들을 더 복잡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멘틱 데이터도 딱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죠? 아까 전에 XML하고 똑같습니다. 해당 분야 전공자만 만질 수 있고 딱 보기에도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딥러닝은 되게 모든 게 편해 보이지만 사실 개별 전공 분과의 지식을 최소한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XML이라든지 시멘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문학 쪽에서 좀 더 추구해야 될 데이터는 어느 방향성일까요? 당연히 우리 인문학의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XML이라든지 시멘틱 데이터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